사당 무죄 추정 원칙, 무죄로 추정된다. 이건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형사 절차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이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입니다. 확정돼야 됩니다.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그래서 무죄 추정 원칙은 인권 보장을 위해서 무죄 추정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연역적으로 따지면 프랑스 혁명을 계기로 규문 절차에 대한 반성으로 영미계에서는 일찍이 기본 원칙으로 확립이 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제27조 4항과 형사소송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다 무죄 추정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적용 범위를 볼까요? 인적 적용 범위.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일단 명문으로는 피고인에 대해서만 무죄 추정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피의자에 대해서도 무죄 추정을 해야 한다는데 견해가 일치한다. 그러면 역으로 이야기하면 피의자에 대한 무죄 추정 원칙은 명문의 규정은 없다는 얘기죠. 시적 범위, 피고인이 유죄의 확정 판결 시까지, 확정 판결 때까지 무죄의 추정 원칙, 무죄의 추정을 받으며, 여기서 유죄 판결이란 일단 형 선고도 유죄 판결입니다. 형 면제 판결 이것도 유죄야. 선고유예 판결 다 이것도 유죄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어쩔 때 면소 공소기각 관할 위반의 판결이 확정되면 무죄 추정 원칙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건 유죄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3번에 재심 청구 사건,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가 명백한 이상 재심 청구가 있다 해서 유죄의 확정 판결에 대해서 재심했다 해서 무죄 추정은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볼 수 없다는 견해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죄 추정 원칙의 내용이 무엇인가? 무죄 추정 원칙의 내용 해가지고 무죄로 추정되기 때문에 강제 처분을 제한해라. 그래서 불구속 수사나 재판을 원칙으로 한다. 목차로 받으셔야 되고, 불필요한 고통을 금지해라. 그래서 구속된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해서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지 않기 위해서는 접견교통권을 주어라. 이번에 의심스러울 때는 누구의 이익으로? 피고인의 이익으로. 자, 범죄의 성립과 형벌권에 대한 모든 것은 검사가 거증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리고 법관은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또는 유죄의 확신을 가지지 못할 때 그때는 무죄의 판결을 해야 된다. 무죄로 추정되기 때문에 불이익한 처우 금지, 불이익하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불이익한 대접을 하지 말아라. 그걸 제도적인 표현으로서 애단배제 원칙은 공소장 일본주의나 진술의 강요를 금지하는 진술 거부권의 보장이라든가 자백의 의무성 모욕, 고문 모욕적인 신문 금지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이론보다는 무죄 추정 원칙에 대해서는 판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는 아주 무죄 추정 원칙과 진술 거부권에 대한 판례, 이건 간단하게 이렇게 봅시다. 1번,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유죄가 확정되지 않는 이상 미결 수용자에게 재소자의 의리를 잊게 하는 것. 그래가지고 재소자의 잊게를 하는 것은 무죄 추정 원칙이 반하고 인간의 전원과 가치에 이르된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인격권, 행복추구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직 미결 수용자에게 재소자의 것은 파란 옷이죠. 파란 옷을 강제로 입게 하는 것은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하다. 2번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기만 하면 기소된다 해서 무죄 받을 수도 있고 또 벌금형이라든가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큰 경우에도 당해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한 것은 국가공무원법은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한다는 얘기입니다. 3번, 관세법상 몰수할 것으로 인정된 물품을 압수한 경우에, 자, 범인이 당해 관세에 출두하지 아니하였던 범인이 조직 또는 그 물건을 압수한 날로부터 4개월이 경기도록 당해 그 물품에 대해 별도의 재판이나 처분 없이 국고에 구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재판이나 청문 절차도 밟지 않고 압수한 물건에 대해서 피의자에 대한 재산권을 박탈해서 국가의 기소시금으로서 실질적으로 무엇과 같다. 몰수형을 집행함과 같은 혈액이 발생하게 한 것이므로 이것은 적법 절차의 원칙과 무죄 추정 원칙에 위배됩니다. 4번에 검사의 조사실에서 조사받은 수용자에게 개구도기 꽉꽉 묶어놓은 것이죠. 이것은 자 신문을
받을 때 더지정 구체적 위험이 없는데도 포승과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조사를 받도록 하는 것은 이것은 신체의 자유를 너무 많이 침해한 것으로 이연이다. 5번에 공정고려위원회 고발 조치로서 장차 형사 절차에서 진술해야 할 행위자에게 사전에 법 위반 사실을 스스로 공포하게 하는 것. 이건 어쩝니까? 이것은 장차 진행될 행사 절차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공포 명령은 공소 제기조차도 되지 아니하고 단 고발만으로 미뤄진 수사 초기 단계에서 법원은 유무죄에 대한 판단을 가리지 아니하였음에도 행위자에게 유죄를 추정하게 하는 것으로 불이익한 처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에 보면은 이건 이제 바퀴 전원합의체로 미겔 구금일수 형기 산입에서 그 산입의 재량이 어느 정도를 미겔 구금일수에다가 포함할 거냐 이것을 법관의 재량하도록 결정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형의 집행과 다름없는 부분에 대해서 인격공과 공정한 재판 원칙, 형기의 전부 원칙에 위배되면 형기가 전부 산입돼야 됩니다. 미겔 구금일수에. 그래서 일부 산입하는 것은 현행법상 무죄 추정 원칙과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하여 합리성과 정당성이 없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7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누가 한다?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법은 형이 확정될 때까지 불확정한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불이익을 가하고 또 이 불이익을 가함에 있어서 필요 최소한에 그치도록 엄격한 요건이 설정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무죄추정 원칙에 위배된다. 여기까지는 무죄추정 원칙에 위배되는 것을 여러분이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부터서는 무죄추정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 자, 무죄추정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걸 봐볼까요? 사회보호법에 의한 치료감호 처분은 형벌과 같이 볼 수 있다 없다. 치료감호는 형벌과 같이 볼 수 없으므로 그 말이죠. 그래서 사회보호위원회로 하여금 감호기간을 정하도록 하였다 해서 저형법정주의나 무죄추정 원칙에 반한다라고 볼 수 없답니다. 공소장에 피고인을 특정해야 되는데 그 특수절도에 소년부 송치를 받은 자들의 일정한 직업 없는 자다. 뭐라고 기재되어 있냐면 소년부 송치 처분을 받은 자들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기재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상황에 속한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기재에서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고 무죄추정 원칙이나 평등조안에 위배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미결 수용자에서 시설 내에서 재판받은 것이 아니라 시설 안에서 재소조형 의리를 있게 하는 것은 구금의 목적의 달성, 시설의 규율과 안전유지, 필요 최소한의 제한으로서 정당성, 합리성을 갖춘 재량의 범위 내에서의 조치이다. 그래서 무죄추정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4번 대법원이 파기환송 판결에 대하여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형사소송법 92조 1항에 따라 2개월 후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특히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결정으로 구속기간을 경期할 수 있고 한편 무죄 추정을 받는 피고인이라 하더라도 구속사유가 있어 구속영장이 발부 집행된 이상 신체의 자유가 대안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이러한 조치는 무죄 추정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볼 수 없다. 그 다음에 5번은 여러분 이 앞자도 많이 봤습니다. 지문날인제도. 지문날인제도라는 것은 각종 신원 확인을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되면 공익이 더 크게 되므로 지문날인제도는 제도 자체는 법이고 균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자, 6번 징계 사유가 있는 이상 이에 대해서 형사사건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채 재판이 계속되더라도 징계 처분은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징계 처분하는 것이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7번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임용권자는 국가공무원법에서 그 사건 의무와 관계없이 일단 그 직위를 해제해야 한다고 할 것이고 만약 이렇게 직위를 해제한다는 것은 유죄 추정 원칙에 위배된다라고도 볼 수 없다. 자, 8번 수사기관에서 구속된 피의자의 도주 한글 억제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필요한 한도 내에서 포승이나 수갑을 채우는 것 무죄 추정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9번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이라도 유죄의 확정 판결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자에 진하여 취급되어야 할 것이고, 그래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헌법 20조랑 무죄 추정 원칙이며, 여기서 불이익에는 형사상 처분에 대한 불이익뿐만 아니라 그 밖에 기본권 제한과 같은 처분에 의한 불이익도 입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겁니다. 이거 한번 봐두시죠. 그 다음에 10번 형사소송에서 경찰 공무원은 당해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판 과정에서는 제3자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수사 담당 경찰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증인의 지위에 있음을 부정할 수 없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 사건에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것은 뭐 피고인이 무죄 추정을 하는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법률 조항은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경찰 공무원이 증인의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11번은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을 때 국민건강보험 급여를 정지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은 간단히 말해서 무죄 추정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5번 피고인 피해자의 진술거부권. 무죄 추정 원칙과 마찬가지로 진술거부권도 판례가 가장 중요합니다. 진술거부권이란 말하기 싫으면 말하지 않는다는 그 말이죠. 그래서 피고인 피해자가 공판이나 수사 절차에서 법원이나 수사기관 신문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이걸 다른 말로 묵비권이라고도 합니다. 영미에서는 이걸 보다 진술 거부권을 보장하는 것을 자기부재 강요 금지 원칙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것은 영미의 자기부재 거부 특권에서 유래된다. 인정의 취지와 근거. 자, 이렇게 진술 거부권은 당사자주의를 전제해서 무기평등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헌법 12조 2항과 형사소송법 243조 3항, 283조 2항이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규정하고 있는데 거기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헌법에서는 불이익한 진술 강요를 금지하지만 형사소송법은 이익 불이익을 불문하고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거, 이것도 알아두십시오. 그러면 2번 진술 거부권의 내용. 진술 거부권의 주체가 누구이냐? 진술 거부권은 피고인이나 피의자에게도 인정되고 의사무능력자인 피의자 피고인의 대리인, 그 다음에 피고인은 법인의 대표자에게도 진술 거부권을 가지며 애국인에게도 인정되는 권리 있죠. 애국인에게도 인정되는 권리이다. 모두 다 인정된다. 그러면 진술 거부권 내용을 볼까요? 진술의 강요 금지. 자,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신문에 진술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진술하지 않았다고 해서 어떠한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 진술의 범위는 자곤 진술이면 구두나 서면 진술을 불문합니다. 그러나 알아두셨고, 여기서의 진술은 형사상 이익 불이익의 진술을 불문하지만 민사라든가 행정상의 자격이 불리한 진술은 진술 거부권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지문 채취, 사진 촬영, 신체 검사는 이건 진술이 아니기 때문에 진술 거부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인정신문에 대한 진술 거부권 행사, 인정신문에 대해서도 진술 거부권의 범위가 제한이 없기 때문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그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진술 거부권에 대한 판례를 한번 봐볼까요? 1번을 잘 보십시오. 진술 거부권의 보장된 절차에서 진술 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가 헌법 12조 2항에서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이 있어야 된다.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선거법 사건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직원을 조사하는 절차에 당연히 유치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왜 그러느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질문 조사할 때 진술거부권 고지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이 조사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이게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례입니다.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선거위원회의 문답진서의 증거능력이 당연히 부정된다라고 할 수 없다. 그 말은 증거능력은 있다라는 얘기죠. 3번과 같이 음주 측정이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데 우리가 개념을 봅시다.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음주 측정은 이건 진술이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진술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따라서 주치운전 혐의자에게 호흡 측정기에 대한 주치 여부에 측정할 것을 요구하고
불응할 때 처벌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형사상 불리한 진술 강요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없답니다. 자, 4번. 이것도 다 일단 음주 측정 상태에서 운전자가 처음부터 호흡기 측정에 의한 측정 방법을 불신하고 음주 측정 못하겠다. 그래서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등 호흡기 측정에 대한 측정 절차가 생략하고 바로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이 나아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라면 자, 호흡기 측정에 의한 측정에 불응한 행위를 음주 측정 불응이라고 볼 수 있냐 없냐 그러면 없다 그래야겠죠.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아예 불신하니까 나는 혈액 채취하겠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그래가지고 호흡기 측정을 불응한 것은 음주 측정 불응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면 5번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호흡기 측정에 의한 측정을 불응한 운전자에게 경찰 공무원이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 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그 선택 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6번 경찰관이 음주운전 당시 운전자의 요구에 따라 곧바로 체해를 실시하지 않은 채 호흡기 측정에 음주 측정을 하고 1시간 12분이 지난 후에서야 체해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행위가 법령에 위배되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운전자가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 받을 수 있는 권한을 현저하게 침해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에 보면 척추장애자로서 지체장애 3급인 장애인으로 등록된 피고인. 이 지체장애 3회인은 나는 모르는데 이게 이 폐활량이 일반인의 33.5%에 불과하다 그러네요. 그러면 피고인은 폐활량이 0.1리터에 불과함으로써 불어도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음주 측정을 불응하였다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은 이렇게 호흡 같은 것이 폐활량이 일반인보다 훨씬 작다라는 것이 여기서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경찰관이 술이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하는 것을 보고 그 보호 대상자로서 보호조치 대상자로서 경찰 간사에 데려온 음주 측정을 요구했는데 피고인이 불응합니다. 불응해서 자, 음주 측정 불응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이 법안 보호조치를 상태를 이용하여 음주 측정 요구가 이루어졌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는 음주 측정 불응죄에 해당한다. 여기 이제 이 9번 부분은 어느 부분을 대하면 이렇게 판례 지문이 길다 할지라도 교통안전과 위험 방지에 필요가 없음에도 주치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진 음주 측정은 이미 행하여진 주치운전이라는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 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야, 옛날에 행하여졌던 것에 수사 절차로서 의미를 가지는데 도로교법상 규정들이 음주 측정에 의한 강제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음주 측정을 위하여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해서 연행하기 위해서 수사상 강제 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두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 연행은 위법한 체포.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 측정은 이건 음주 측정 거부로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다입니다. 그래서 주치자가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운전자에게 경찰 공무원이 이와 같이 위법한 음주 측정에까지 응할 의무가 있냐 없냐 없다. 그래서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의 음주 측정 요구까지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래서 그에 불응하여 음주 측정을 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는 겁니다. 10번 수사기관의 진술 거부 대상자가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언제 생기느냐?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인지서를 작성하는데 형식적 사건 수리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조사 대상자로 하여금 범죄 혐의가 있다고 봐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부터 인정된다는 것. 그렇다면 10번과 아니라 11번을 보죠. 참고인 또는 피내사자. 이 사람들한테는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죠. 고지하지 않고든 진술의 증거 능력은 수사기관에 대해서 진술 거부권을 고지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자에 대해서 한 범죄 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한 행위를 한때 인정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이러한 피의자의 지위가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한 진술 거부권이 고지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진술의 증거 능력은 부정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10번과 11번은 같이 판례를 비교해서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진술 거부권은 언제 고지해야 되는가? 244조 3 진술 거부권의 고지. 이건 이제 피의자 단계입니다. 이것은 또 피고인에 대한 진술 거부권의 고지인데 법정을 한번 간단히 먹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고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필요적입니다. 반드시 알려줘야 된다. 1, 2, 3, 4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해서 진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그 다음에 진술 거부권을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자, 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저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 네 가지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반드시 알려줘야 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 1항에 따라 알려질 때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와 변호인의 저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 여부를 물어보고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조서에 기재해야 된다. 이 경우 피의자 답변서는 피의자로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을 기명날인 또는 서명케 해야 된다. 법전의 부분이니까 꼼꼼히 봐두십시오. 그렇다면 뭐 여기서부터 보는 것은 쉽죠. 피의자 신문의 경우 일단 사전 고지해라. 먼저 알려줘라. 고지의 방법, 진술 거부권이 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해라. 그런데 자, 피의자에게 1년의 수사경 신문시마다 고지할 필요는 없으나 상당 기간 중지될 때 조사자가 또 경질될 때 그때는 다시 고지해라. 고지의 내용 여기서 보는 1항, 2항, 3항, 4항입니다. 진술을 거부하자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변호인의 저력을 받을 수 있다. 조서에 기재해라는 것까지 반드시 여러분이 법전대로 알아두시고 불고지의 효과. 자,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면서 피의자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건 그 피의자 신문의 자백의 증거 능력을 부정해버립니다. 판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받은 신문 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는 겁니다. 자, 그 판례가 그랬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출석한 피의자의 진술을 들을 때는 미리 피의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냐 할 때 그 진술은 이 법학에 수집된 증거로 진술의 이무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거문하지 않는 경우에도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 피의자도 경우 마찬가지지만 피고인도 마찬가지죠. 피고인 재판장은 인정신문 들어가기 전에 언제 해야 되느냐? 인정신문 들어가기 전에 고지해야 된다는 것. 때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있던 사실을 진술할 수 있으면 알려줘야 된다. 불고지의 효과, 이건 당연히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라는 것. 그러면 진술 거부권의 행사나 포기라는 것이 있죠. 진술 거부권의 행사의 시기는 언제냐? 피의자나 피고인이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피의자가 범죄 사실이 진술을 시작하기 전에도 할 수 있고 시작한 후에도 할 수 있고 언제든지 자유다. 만약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행사의 효과, 법적 제재 금지. 너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형벌 같은 건 법적 제재는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불이익 추정 금지. 자, 네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이건 그렇기 때문에 네가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다 라든가 이런 것은 안 된다. 불이익한 간접 증거로 하거나 이를 유죄의 증거로 추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양형에서는 고려될 수 있겠죠.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를 여기서 봐주면 되고 증거 능력은 배제된다. 그래서 진술 거부권을 침해해서 강요해서 얻은 자백은 이물성이 없으므로 증거 능력이 배제되고 자백 이외에 증거를 획득한 경우도 이 법학에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 능력은 당연히 배제된다. 판례. 형사 절차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에 기하여 범죄 사실에 대해 진술하거나 거짓을 진술할 수 있고 이 경우 범죄 사실을 단순히 부인하는 것으로 죄를 반성하거나 후회하고 있지 않다는 인격적 비난 요소로 보아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자백을 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나 그러한 태도나 행위가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에게 오도하려는 시도가 기인한 경우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어권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증거를 숨긴다거나 법원을 기만하려고 할 때 이때는 양형의 조건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진술거부권은 포기. 진술거부는 포기한다는 것은 인정 여부. 자, 부정설과 긍정설 이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진술거부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제가 진술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의 증인적격 문제. 피고인은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자기의 피고사건이 증인이 될 수 있는가? 만약에 피고인이 당해소송에서 제3자가 아니고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증인의 지위를 인정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을 무의미하게 하므로 증인적격은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법률상의 기록이나 보고, 행정상 단속, 행정법규, 신고, 기록 보고나 신고 의무는 진술거부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판례는 옛날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는 것. 이것은 무엇을 위하냐? 피해자의 구호와 교통질서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교통사고의 객관적 내용만을 신고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을 하고 형사책임과 관련된 사항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자, 교통사고 내고 내가 도망갈 수 있는데 운전에 그냥 신고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 그것은 어떤 범위가 있었냐? 교통사고의 객관적 내용만 신고하도록 하고 형사책임과 관련된 사항에서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면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판례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6. 피고인의 당사자 능력과 소송 능력. 일단 당사자 능력. 왜 당사자 능력이라는 것은 당시에 살아있는 자다 그 말이에요. 당사자야. 그러면 형사소송법의 피고인이 될 수 있는 일반적 추상적 능력입니다. 당사자 능력은 검사는 국가기관에서 임명된 자이기 때문에 당사자 능력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사자 능력과 당사자 능력이 있더라도 일정한 특정 사건에서 당사자가 될 수 있느냐? 이건 당사자 적격입니다. 그러면 책임 능력, 책임이 있느냐?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책임 능력이 없으면 무죄 판결 사유가 되겠죠. 그러면 내가 항상 이 당사자 능력을 설명할 때는 당시에 살아있는 자다 그 말이죠. 자연인, 연령이나 책임 능력 유무를 물러나고 당사자 능력이 있다. 살아있기 때문에 있다 그 말입니다. 태아나 사자는 당사자 능력이 없습니다. 왜? 태아는 엄마 뱃속에 있는 것이고 사자는 죽어있기 때문에 아직 살아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죠. 다만 재심 절차에서의 피고의 사망은 영향이 없다. 형사 미성년자나 책임 능력 없는 자도 당사자 능력은 있다. 당시 살아있기 때문에. 법인의 경우를 볼까요? 법인을 처벌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으면 당사자 능력이 있죠. 처벌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면 어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학설이 3개가 나눴는데 이 학설 중에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것을 법인의 형사 책임을 짓는 애외로 속하여 당사자 능력을 부정해야 한다는 경우, 이때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학설이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된다는 경우와 공소기각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어요. 그러나 3번 같이 처벌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는, 긍정하는 견해에는 법인을 공소 제기한 경우는 무죄 판결해야 된다.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온다면 뭐라고 나올 수 있느냐 그러면 당사자를 처벌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당사자 능력을 부정한다 그러면은 공소기각이라든가 판결이라든가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는 견해에 의하면 무죄 판결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죠. 당사자 능력의 소멸, 당사자 능력이 소멸했다 그러면 당사자는 일단 죽었다는 얘기죠. 당시 살아있는 자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랬을 때 죽어버리면 간단합니다. 이건 뭐 판결할 것도 없이 결정이죠. 피고인의 사망, 그러면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을 하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합병 또는 해상, 법인이 존속하기 아니하거나 합병할 때는 합병 시 당사자 능력이 소멸하고 청산법인으로 전속하는 경우에도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한 청산 사무는 종결되지가 않으므로 당사자 능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 소멸하느냐? 청산의 실질적 종료에 의해서 당사자 능력은 소멸된다고 봐야 된다. 그러면 그 밑에 판례는 어쩝니까? 법인세 체납 등에서 공소가 제기되어 그 피고 사건이 공판 계속 중에 그 법인의 청산
결료의, 종료의 등기가 격려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건이 종료되어 있지 않는 이상 청산 사무가 종료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법인의 당사자 능력도 그대로 존속된다고 봅니다. 회사 합병의 경우에는 어쨌느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은 그 종업원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 양벌 규정에 따라 부담했던 형사 책임은 성질상 이전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한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1번하고 2번 부분에 대한 판례는 구별해서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번에 당사자 능력 흠결의 효과. 당사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직권으로 조사해라. 만약 직권으로 처음부터 당사자 능력이 없으면 공소기각 결정을 해라. 그렇다 할지라도 죽어본 사람에 대해서 재심의 경우에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법정 대리에 있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피고인이 재심 판결 전에 사망한 경우 공소기각 결정을 할 수 없죠. 이때는 유죄 무죄의 재심의 절차에서는 실체 재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당사자 능력, 당시 살아있는 자인가 하는 당사자 능력과 소송 능력, 소송 능력이라는 것은 자 당사자 능력이 있는 자가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이 소송 능력은 다시 말해서 자기가 소송법상 지위 상황을 잘 이해하고 이에 따라 방어 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 능력을 소송 능력이라고 합니다. 구별의 개념에서 당사자 능력은 당시 살아있는 능력이라 그 말이죠. 책임 능력은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 이건 형법상 능력, 행위시에 있어야 되고 또 변론 능력이 있죠. 변론 능력은 법원에 대하여 사실상 법률상 문제에 대해서 공격 방어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은 대법원에서 상고심에서 변호인에게만 변론 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살아는 있는데 자기를 방어할 소송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자 소송행위가 무효가 된다. 소송 능력 없는 자연인의 한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소송 능력은 당사자 능력과 달리 소송 조건이 아니다. 따라서 소송 능력 없는 자에 대한 공소 제기라든가 공소장 부본 송달 이 자체는 유효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를 방어할 능력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재판의 절차는 정지돼야 되겠죠. 왜? 방어 능력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피고인의 소송 능력은 방어 능력을 의미하므로 소송 능력의 결에는 방어 능력의 결의를 의미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소송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재판 절차, 공판 절차는 정지해야 된다. 그러나 예외는 있다. 예외라는 것은 유리한 재판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피고의 사건에서 무죄, 면소, 형의 면제, 공소기각 등 재판할 때 피고인이 소송 능력 없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출정 없이 재판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이기 때문에. 책임 능력 부적용 사건, 형사 책임 능력자에 관한 적용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에 대해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의사 능력이 없는 경우 법정 대리인이나 특별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하면 된다. 법인의 경우에는 누가 대표자가 그 소송행위를 대표한다. 이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없을 때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요청구에서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기만 하면 됩니다.